저희는 운양을 하고 배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그때 운양어 사건에서 어떤 사건이었길래 우리 조선 정부가 이제 겁을 먹고 확 열었지? 한번 의심해 볼만 하잖아요. 근데 별로 우리 의심해 본 적 없죠. 당연히 그랬을 거야. 조선이 뭔 제대로 할 수 있었겠어. 이런 패배주의 사고가 있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강화도 조약으로 세 곳을 개항했다고 했는데 그 세 곳이 우리가 인천, 원산, 부산 또는 부산, 원산 이렇게 하더라도 이게 개항하는 순서가 왜 이러지? 라고 의심해 본 적이 별로 없죠. 또 많은 분들은 정확하게 연도를 따져보지 않으면 세 개가 동시에 개항인 줄 아시는 분도 꽤 많으세요. 근데 동시에 개항되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 인천에 와서 강의를 하고 있지만 인천이 최초의 개항장도 아니에요. 오히려 세 곳 중에서 제일 마지막. 마지막이에요. 이상하지 않나요? 의심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인천 입장에서는 최초로 했어야 최초 개항장이라는 말을 할 수 있을 텐데 그 기회를 놓쳐서 좀 아쉬우실까요? 인천에서는 네. 최초의 국제도시로서의 개항 이렇게 그 부분에서도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항을 했다고 하면은 이제 개항을 하고 이제 일본과 다시 이렇게 수교를 다시 재차하는 거죠. 사실은 일본과는 완전 역사적으로 이렇게 교류를 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국교를 새로 수립했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좀 이상한 수교예요. 그러니까 미국과 수호조교를 맺은 거하고 일본과 수호조교를 맺은 건 완벽하게 다르게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근대적인 의미로 역사학자들의 만국공법에 의해서 새로운 수교가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그러면 이제 근대적인 세계적인 그런 흐름 속에서 공사관을 설치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공사관을 설치할 때 공사관의 입지를 보면은 이거 좀 진짜 이상해요. 왜냐면 우리가 강제 개항 당했다고 하는데 강제 개항 당했으면 공사관이 어디 설치되어 있을까요? 제일 좋은 자리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아닌 것 같은 거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오늘 얘기를 여기까지 자세하게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이게 미국과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하고 난 다음에 개항장을 몇 곳을 열었는데 근데 하필이면 인천을 개항할 바로 직전에 미국과 수교를 했네. 왜 그동안 일본이랑 강화도 조약을 맺으면서 개항을 하기로 한 약속을 조선 정부가 계속 안 지키다가 왜 미국과 수교하자마자 약속을 지켰지? 이거 한번 좀 그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미국과 수교하자마자 미국은 곧바로 정동에 자리를 잡네. 근데 일본을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 수교를 해서 공사관을 닫는데 공사관이 도성 안에서 설치되지 않았었어요. 1876년에 개항하자마자 곧바로 공사관이 설치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몇 년 있다가 설치하는 그 공사관도 도성 밖에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미국은 수교하자마자 바로 도심 내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았죠? 이유가 뭐지? 이런 거. 근데 이러한 얘기를 가지고 오늘 이제 갈 거고, 이 얘기의 연장선상에서 대한제국이라는 나라를 좀 더 자세하게 보는 게 다음 단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때는 대한제국의 역사상 독립문, 탑골공원, 도시개조사업, 경인철도와 전차, 경복궁의 이런 건 얘기를 말씀드릴 건데, 자, 근데 제가 지금 미리 준비해서 못했는데 좀 시계가 앞에 안 보여서 시계를 좀 오는데 앞에 조금 해주시면 제가 가는 시간을 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863년에 고종의 즉위할 때 경복궁이 중건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고종 잘 아시다시피 63년 12월에 조선의 26대 왕자 마지막 왕으로 등장하고 이때 이제 항상 고종보다 더 크게 평가받았던 인물이 오랫동안 흥선대원군이죠. 흥선대원군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권력력도 있었던 것 같고 능력도 있었던 것 같고 자기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아무리 험한 일도 서슴지 않고 하는 인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많이 됐었어요.
요즘은 그런 표현들은 안 합니다. 옛날에는 흥선대원군을 삼가집회 뭐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었는데 흥선대원군에 대한 그런 평가 같은 경우는 사실 김동인이라는 사람이 운영군의 봄이라는 데서 막 그런 식으로 소개한 것이 조선의 마지막 모습과 드라마틱하게 하고 사람들 회자하기 좋은 가십거리로 되면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를 사시는 것처럼 알려진 거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오해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세도 정치가 안동 김씨와 한양 조씨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철종이 죽은 이후에 후사가 없자 신정왕후가 벌써 결정권을 가진 위치에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지금 어른으로서. 근데 신정왕후가 한양 조씨 출신이라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바로 이때 신정왕후하고 서로 딜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안목과 능력을 갖춘 인물이 그게 이제 흥선대원군이었던 거죠. 네. 그리고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서양의 개항압력이었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조금 이렇게 배경으로 깔고 이해해야 될 것 같은데, 먼저 1860년에 고종이 즉위를 하는 것은 그 정확한 어떤 거래가 조대비와 흥선대원 사이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조대비의 입장에서는 그 고종이 오타가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네, 고종자인데 고종이 왕으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고종이 조선 임년 이후에 조선 왕실이 갖고 있는 수건 사업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수건 사업을 풀어낼 의지가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이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역사학계 연구에 의하면 조대비가 이제 고종한테 던졌던 질문 중에 하나가 경복궁의 복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라는 거였었어요. 우리는 경복궁을 흥선대원군이 무리하게 흥선대원군의 욕심으로 하느라 그걸 중건하느라고 경제를 완전히 망쳤다. 뭐 당벽전, 음납전 이런 얘기를 대표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경복궁의 중건은 이게 흥선대원군의 욕심이 아니라 조대비의 의지입니다. 그 조대비의 의지는 조대비 스스로의 의지라기보다는 사실은 조선의 역대 임금들이 경복궁을 중건을 계속 하고 싶었어요. 근데 안 한 게 아니라 뭐 안 한 부분도 있고 있었지만 못한 부분이 더 커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런 거잖아요. 그 왼쪽에 있는 그림이 겸재정선이 그렸다고 알려진 경복궁도의 모습인데요. 사실은 우리는 이것이 임난 이후에 270년 동안 폐허 상태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일으키면서 한성 안에서 두 개의 궁궐인 경복궁과 청포궁이 다 불타버리잖아요. 불타버리는데 그러면 이제 다시 궁궐을 다시 세울 때 다시 하나는 세워야 되는데 누구라도 정궁이었던 경복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경복궁을 중건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경복궁을 왜 중건하지 않았죠? 그동안 속설처럼 알려준 것 중에 하나는 보면 경복궁이 직위를 다해서 직위를 다해서 이 나라가 미중의 국난을 당했으니 여기는 이제 더 이상 궁궐을 가서 승리다라고 알려져 있었지만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은 조대비가 왜 고종한테 그런 질문을 했으며 왜 역대 임금들이 수건 사업이 있었습니까? 근데 사실 풍수가 이유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은 주제 선택상 그 얘기를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경복궁이라는 궁궐이 조선의 전궁으로서 상징적인 궁궐인 건 맞지만 경복궁이 얼마나 임금이 생활하기가 편리한 궁궐이었을까요? 경복궁은 이렇게 생활하기 편리한 궁궐이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는 자연과의 조화를 한국 건축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사실 자연과의 조화는 한국 건축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조선시대의 특정 시기에 자연과의 조화가 필수 불가결한 역할을 누리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신라의 형용사 구축목탑이라든지 익산 미륵사탑이라든지 고려 때의 어마어마한 건축물들은 자연과의 조화하고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 바로 지어진 경복궁은
시대는 조선을 열었지만 사실은 고려 때의 건축수를 지은 거잖아요. 그리고 경복궁 가서 잘 보시면 광화문에서부터 홍대문, 근정전으로 이어진 이 축은요 강한 직선의 축입니다. 이건 자연과의 조화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앞에 육조거리가 있으면서 왼쪽에는 문방계열, 왕의 왼쪽, 오른쪽에는 서쪽에는 무방계열의 관청이 있는 이 구조. 이거는 확실하게 건축으로 치면은 도시 공간 구성과 배치의 의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디자인 컨셉을 가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 컨셉이 뭐냐?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온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념이 강하게 작동된 공간 구조인 거예요. 그 이념이 강하게 작동된 구조는 자기의 의지를 드러내는 데는 좋지만 생활하는 데는 별로 안 좋습니다. 불편해요. 그래서 두 번째로 만들어졌던 창덕궁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자유로워, 편하고. 동선을 말씀하시죠. 생활, 그렇죠. 동선. 네, 동선도 그렇고, 이렇게 딱 보면 딱 직선을 쭉 딱 보면 일상생활에서도 맞아. 그러다 뭐 뒤에 아름다운 저기 정원도 있고. 근데 이제 그렇단 말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그 두 궁궐이 있는데, 그 임난이 끝나고 나서 이제 궁궐을 복원해야 되는데, 경복궁은요, 무지하게 큰 궁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중국의 자본성 때문에 그런 의식을 별로 못 하시겠지만, 사실은 이렇게 동시대에 전 세계에 놓고 보면은 전 세계에서 손가락에 꼽을 정도 큰 궁궐이에요. 중국의 자금성보다는 조금 작지만, 유럽에 경복궁과는 궁궐에 동시대에 있었을 것 같은데, 도심에. 단연코 없습니다. 단연코 없어요. 일본에는 있을까요? 일본에도 없어요. 굉장히 큰 궁궐이에요. 그 궁궐이 사용하기 불편하기까지 해요. 그런데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조선이 200년이 지나고 임진왜란이 일어났는데 그 경복궁을 그렇게 되게 폼나게 짓고 나는 이 조선은 유교의 가치를 지향하는 나라야 라고 했는데 200년이 지나면서 이제 조선 사람들은 다 내가 우리는 유교 국가에 살지, 유교의 가치를 중히 여기지라는 게 이미 일상화되어 있는데 굳이 유교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무리한 규모의 건물을 또 지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상대들은 그럴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막 부대표로 집권했을 때는 그게 꼭 필요하지만 요건 제 생각이긴 합니다만 그러면은 당연히 현실적으로 생활하기도 좋고 적절한 규모고 그러한 창덕궁을 중건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경복궁은 돈도 문제고 현실적인 그런 이유가 창덕궁의 중건으로 갔다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왕은 창덕궁으로 갔는데, 여기 창덕궁이죠. 창덕궁으로 가셨는데 왕과 조선이라는 나라는 신권과 왕권이 누구한테 종속된 게 아니라 대등한 나라죠. 이건 굉장히 왕조 국가로 이해하는 것보다 오히려 지금으로 좀 어떻게 보면 내각제에 가까운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그 600년 전이라는 걸 생각하면 굉장히 놀라운 구조예요. 그렇죠? 세상에 어느 나라가 왕조 국가 시절에 신하가 왕보고 왕이 공부 안 한다고 공부하세요. 그런 나라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면 왕이 알아서 공부할게 이렇다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독특한 나라인 거죠. 근데 어쨌든 왕과 신하가 서로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면 왕이 창덕궁으로 가면 육조도 좀 그렇게 같이 따라가줘야지 원활한 행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육조는 그대로 남아있고 왜? 창덕궁 앞은 너무 좁거든요. 그래서 창덕궁 앞은 어떻게 되냐면은 육조의 본청이 이쪽에 있으면 육조의 사무소 같은 그런 지점 같은 그런 조방과 직방이라는 걸 설치해서 오죠. 자, 그런데 그거는 이제 간이고요. 근데 그런 상황이 하나 있었고요. 근데 그럴 때 또 하나가 뭐냐면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조선 정부가 반성을 하죠. 우리가 왜 임난이라는 부귀에 이렇게 국난을 당했지? 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전쟁 없이 평화를 유지하는 시스템의 구축에 관심이 많았던 나라예요.
이게 우리가 4대 교린이라는 게 외교 정책이잖아요. 큰 나라랑 사이좋게 지내고 큰 나라를 잘 받들고 작은 나라 여진이나 일본을 잘 다독거려가면서 전쟁 없이 하겠다. 잘 생각해 보시면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 200년 동안 전쟁이 없었어요. 이건 세계사에서 보면 굉장히 놀랄만한 일입니다. 이웃 국가하고 전쟁 없이 200년을 지낸다는 거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게 왕조가 이렇게 각계도 한 번, 두 번 바뀔 수 있는 시기이고, 일본은 후번나 싸우고 있었잖아요. 근데 전쟁 없이. 그것이 조선이라는 나라의 외교 정책의 승리인데, 바로 그렇게 200년 동안 평화가 지속되다 보니까 조선 정부가 문무가 서로 함께 나라를 굳건하게 갖추는 양대 기둥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에서 무의 역할이 확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 무를 다시 조금 더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근데 그것의 효율성, 옛날에는 상군부와 의정부를 둬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건강하게 유지했는데, 효율성을 따지다 보니 이걸 통합하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작은 정부 같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문무를 통합해서 만든 기관이 비변사입니다. 그 비변사라는 것이 이게 한 기관만 갖고 있는 비변사를 창덕궁 옆에 둔 거죠. 근데 이게 나라가 잘 운영될 때는 비변사라는 하나의 기관 속에서 문무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굉장히 효과가 좋겠죠. 그런데 만약에 나라가 잘 안 돼, 딱 삐끗할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 비변사 하나만 누군가가 장악하면은 정권의 실세를 잡는 거잖아요. 두 개의 기관이 서로 견제와 균형은 물 건너가는 거죠. 저는 그 폐해가 세도 정치로 나타나는 거예요. 육조는 멀리 떨어져 있고, 창덕궁 바로 옆에는 비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도 정치의 심장부인 비변사를 당시의 세도 정책 폐해를 눈앞에서 본 흥선대원군이 굉장히 똑똑한 정치인이었는데, 이거는 왕권을 바로 세우겠다는 것이 정치인은 누구나 하는 꿈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변사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고종이 자기 아들이 지휘를 했을 때 비변사를 해체해버립니다. 그 세도 정치를 그리고 세도 정치의 근거제가 됐었던 서원을 철폐하는 거죠. 왜 서원을 철폐해? 서원을 완벽하게 철폐하지 않았죠. 진짜 조선의 이념을 지켜온 서원들은 계속 살려두지만 서로 자기들의 지역 이기주의로 하는 서원을 철폐하고, 그래서 서원을 철폐해야지 누수된 세금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왕권을 바로하고 국가 재정을 튼튼하게 하는데 서원 철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비변사 철폐와 함께. 이게 조선 정부 개혁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의 비변사, 고종과 흥선대원군의 비변사 철폐와 서원 철폐는 사실은 조선 정부의 마지막 개혁. 자, 그때 1865년 5월 달에, 그건 고종이 즉위한 지 2년째예요. 이때 조두순이라는 영의정이 왕에게 상군부와 의정부 중본을 보고를 하는 기사가 실립니다. 좀 조금만 부분들 읽어보겠습니다. 경복궁의 건축 공사가 한참 이루어지는 이때 의정부 역시 새로 중건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복궁이 지금 현재 중건되고 있는데, 이 경복궁만 우리가 좀 이야기하지만 경복궁이 아니라 여기 양쪽에 상군부하고 저기도 함께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예조가 있는 곳은 여기가 이제 지금 정부정화평사가 있는 곳이에요. 정부정화평사가 있는 곳이 예조가 있었던 곳은 국초에는 조선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상군부가 있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국초에 이성계가 나라를 세웠을 때 의정부와 대치해서 상군부를 세웠던 것은 한나라의 정령을 낸 것은 문수와 무비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문과 무가 서로 견제를 하고 굳건하게 힘의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랬는데 이것이 평화가 길어지면서 무의 힘이 현저히 사라지고 상부무가 폐지가 되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조가 들어간 거예요. 예조는 외교를 하는 기관이에요. 근데 그 외교로 이렇게 평화를
때는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예조를 이 자리에다 다시 상분부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이 6에 다시 짓는다는 얘기는 그 뭘 의미하겠어요? 다시 상분부를 짓는다는 얘기는 조선 초에 그런 강간함으로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면은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사진에서 경복궁을 준 건 이것도 중요하지만 의정부를 새로 정비하고 이걸 하는 것은 비변사에 집중됐던 권력을 다시 문과 무로 나눴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의정부와 상군부를 제대로 역할을 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폐허화된 국가의 상징 중심을 공간을 다시 재건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얘가 그래야지 이제 왕권도 바로 세우고 조선을 압박하는 서구의 열강으로부터 제대로 자세를 갖춰서 우리가 개항에 임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흥선대원군의 쇄국은 사실은 나라의 안이 꼴이 말이 아닐 때 문호를 개방한다는 얘기는 그건 사실 나라를 내준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거니까 나라의 내실을 다시 해서 왕권을 바로 세운 다음에 자 우리 좀 정신 차리고 다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서양을 맞이하자. 그리고 그것서 시간을 나라를 체제 정비를 하는데 필요한 것이 세국 정식을 통해서 시간을 버는 작업을. 그 사이에 그냥 노는 것이 아니라 비변사 해체하고 소원 설치하고 개혁하고 국가의 중심을 살아가고 왕권이 바로 섰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왕권의 회복과 함께 조선 개국처의 그런 강간한 새로운 의지로 나라를 정비하자. 그 안에 경복궁에 딱 들어가면 이런 모습이 지금 이 모습은 그 당시에는 새 거였을 테니까 그렇죠? 이런 모습으로 보여줬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경복궁의 준공과 상군부와 의정부 체제를 다시 확립한 것은 그게 조선이라는 나라가 새롭게 근대를 맞이하는 가장 중요한 준비 작업이었다. 라고 보는 것이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습은 이제 그 중건되고 난 다음의 모습이에요. 요게 뒤에 있는 요 모습이 요게 상군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요게 잘 보시면 광화문, 요게 흑내문, 이게 근정전. 이쪽에는 요 문이 지금 요거는 동십자가, 서십자가 제대로 딱 틀이 잡힌 거죠. 사실은 경복궁의 이 정각의 규모는요. 사실은 동시대에 견줄만한 것은 아마 작은 성전으로밖에 없었고요. 프랑스에서 가장 큰 궁궐의 성전처럼 얘기하는 베르사유 궁 못지않은 규모라고 보는 게 맞고, 근데 베르사유 궁은 지금으로 치면 경기도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거 도심에 있는 거잖아요. 이거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사실. 자, 지금 보여지는 이 사진이 이게 상군부의 모습. 이건 물론 그 당시 사진은 아니어서 조금 변형되긴 했는데, 지금 이 중에서 요거 총무당의 건물과 청원당의 건물이 지금 현재 남아있습니다. 이게 원위치에 남아있지 않아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1915년 이후에 촬영된 사진인데 요게 하나 건물이 보이죠? 이게 동친부입니다. 동친부는 사실은 고종이 즉위한 다음에 사실은 아무리 고종은 당시에는 나이가 아주 어렸어요. 고종이 처음 즉위했을 때 고종의 초기에 너무 어리니까 수영 청장을 가졌거든요. 조대비가 처음 2년인가 3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사심이 없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왕권을 바로 잡는 그다음에 국가를 친정 체제로 바로 넘겨버렸죠. 그때 이제 그 역할을 부여받는 게 흥선대원군인데, 흥선대원군이 조대비가 고종한테 그 경복궁 중건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기꺼이 중건해야죠. 왕조의 수건 사업이고 왕권을 바로 세우는 게 필요하니까 그렇게 답을 했고, 그 말이 조대비한테 굉장히 흡족했고요. 그 다음에 고종이 즉위한 다음에 그것의 중건 사업을 추진하는 실무를 맡은 게 흥선대원.